봄바람이 스산하게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 박태수는 병실 의자에 몸을 맡긴 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77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를 가진 그였지만 지난 석 달간 이 병실을 지키며 등이 많이 굽었습니다. 당신, 아내 수님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릴 듯 가늘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여 아내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민석이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지요? 그 말에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간절함이 더 짙었습니다. 태수는 4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했던 그였습니다. 칠판에 정갈한 글씨로 시를 적으며 아이들에게 삶의 의미를 전하던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민석이 결혼할 때 아파트 준 거 잘했지요? 수님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마른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2년 전 아들 민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태수 부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조건 없이 내주었습니다. 정확히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늙은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것. 그것은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라고 준 거잖아요. 태수의 답변에 수님은 안도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노을빛이 스며들자 수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간병인은 조용히 물컵을 갈아주고 나갔습니다. 태수와 수님, 두 사람만 남은 병실에서 산소 발생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당신, 민석이한테 전화해봐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태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바쁜가 봐요. 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지난 5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신혼 시절, 민석이를 낳고 기뻐하던 순간,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 바쳤습니다. 태수의 월급으로는 넉넉지 않았지만 민석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 했습니다. 과외비를 위해 수님이는 새벽부터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태수는 방학마다 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웠나? 태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태수 부부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녘 수님이 깨어났습니다. 당신, 약속해줘요. 수님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가늘어졌습니다. 민석이가 만약 우리를 버린다면 그런 말씀 마세요. 약속해줘요. 그때는 당신이 우리를 지켜줘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님의 눈에는 생애의 마지막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속해요. 반드시 지킬게요. 그것이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사흘 뒤 수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태수가 잠깐 졸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내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태수는 조문객들을 맞으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민석이는 와야 할 때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피곤함이 더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태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서 아내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는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라고. 창밖에는 여전히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더 이상 스산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빈집에서 혼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수는 손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이를 본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겠구나. 태수는 수님이 손수 뜬 아기 모자와 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태수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신축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8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연아, 아버지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오셨네요. 하나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 할머니가 뜬 모자도 가져왔고. 태수는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아, 하나가 지금 낮잠 자고 있어서요. 그럼 잠깐 기다릴게. 태수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연이 문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안에서 하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깼네. 잠깐만 안고 있어도 되지? 아니에요. 요즘 낯가림이 심해져서. 태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민석이는 언제 들어와?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줄게. 태수가 봉지를 내밀었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하나 옷이 너무 많아서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계속 사다 주시고. 그 말에 태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민석이 있을 때 다시 올게. 네.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복도에 혼자 서서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태수는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태수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태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집에 갔었는데. 아,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연이가 힘들어해서. 할머니가 하나를 위해 뜬 옷이 있어서. 아버지, 지금 회식 자리라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민석아, 잠깐만. 네,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야. 이번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 아버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친정에 갈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는 항상 짧게 끝났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수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태수는 2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민석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태수 부부는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태수는 말했습니다. 민석아, 이 집은 너희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잊지는 말아라.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바빠졌고 며느리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켜줘요. 약속해요. 반드시 지킬게요. 이제 태수는 혼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최근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아내 입원, 민석이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장례식, 민석이 서둘러 떠남. 하나 보러 갔으나 며느리가 거절. 기록된 현실이 태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태수는 아내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부터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다. 40년간 써온 기록들이 책상 위에 수북이 쌓였다. 그는 수님이 아프기 시작한 날부터 차근차근 읽어내려갔다.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다. 3월 15일. 수님이 입원. 민석이에게 3번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3월 22일. 병원비 문제로 연락했으나 바쁘다며 5분도 안 되어 끊음. 4월 3일. 수님이 상태 악화. 급히 와달라 했지만 내일 가겠다고만 답함. 태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들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확인했다. 며칠 후 그는 낡은 간판이 달린 2층짜리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어서 오세요. 법무사 김진우는 온화한 인상의 중년 남자였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내밀며 사정을 설명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대신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약속을 했지요. 그게 조건부 증여 계약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구두로만.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다릅니다. 태수는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말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화 기록, 문자, 병원 서류 같은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휴대폰에서 수십 통의 짧은 통화 기록을 출력했고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다. 장례식장 방명록도 찾아냈다. 간병인 소개소에도 전화를 걸었다. 아드님이 오시기로 했다가 결국 안 오셔서 저희가 간병인을 보냈죠. 계약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느 저녁 그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아버지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아버지, 이번 주는 안 돼요. 다음 주에 시간 내볼게요. 우선 근처 병원에 가보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고 태수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나 했지만 아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 대화마저 녹음으로 남겼다. 일주일 후 태수는 증거가 가득 담긴 봉투를 들고 다시 법무사를 찾았다. 일기장, 통화 기록, 병원 서류, 간병인 계약서, 녹음 파일까지 모두 준비된 상태였다. 김진우는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이 명확합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정말 될까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조건부 증여 해제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태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을 상대로 법정에 선다는 게 두려웠지만 아내와의 약속이 마음을 붙잡았다. 진행해 주세요. 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드디어 결심했어. 끝까지 우리 약속을 지킬 거야.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태수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송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태수는 그동안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어느 날 아침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지 저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태수는 손에 쥔 지팡이를 꼭 잡았다. 민석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 갑자기 소송이라니. 태수는 잠시 침묵했다. 준비해둔 말들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민석아,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긴 했지만, 너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니? 민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단호했다. 그때 너는 집에 있었어야 했어. 최소한 병원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잖니. 전화 너머 민석이의 한숨이 들렸다. 며칠 후 태수는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섰다. 교단에서 40년을 보냈지만 법정은 그에게 처음이었다. 민석이와 지연이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민석이는 태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재판장이 말했다. 원고 측에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태수는 떨리는 다리를 가다듬고 증언대로 걸어갔다. 저는 아들 민석이가 결혼할 때 전 재산을 털어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그때 단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늙은 부모를 버리지 말라는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아내가 6개월간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아들은 단 한 번도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준비한 서류를 들어 올렸다.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간병인 계약서, 장례식장 방명록까지.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피고 측 변호사가 변명했다. 직장 생활이 바빴습니다. 원고에 대한 부양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양 행위가 있었나요?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했고 얼마를 보냈는지 기록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당황했다. 태수는 다시 일어섰다. 판사님, 아들이 보낸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은행 기록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 눈을 마주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지연이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다.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하면 재판을 중단하고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순임이와의 약속, 지난 몇 달간의 외로움이 떠올랐다. 민석이가 태수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태수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자. 민석이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연이도 함께였다. 법정에서 나와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끝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민석이가 말했다. 오늘 저녁 집에 오세요. 지연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요. 그래, 갈게. 집에 도착하자 손녀 하나가 비틀거리며 달려와 태수의 다리를 안았다. 할아버지. 태수는 손녀를 품에 안았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민석이가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책 좀 읽고 하나 데리러 어린이집에도 다녀왔어. 아, 그러셨구나. 힘들지 않으셨어요? 뭘? 하나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태수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따뜻한 국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제가 하나 데리러 갈게요. 아버님도 좀 쉬세요. 괜찮아. 하나랑 시간 보내는 게 즐거워. 그래도,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의 말에 지연이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태수는 지연이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어느 주말 태수는 아들 가족과 함께 순이미의 묘를 찾았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후 처음 가는 성묘였습니다. 할머니, 하나 데려왔어요. 태수가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민석이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아버지께 잘할게요. 지연이가 하나를 안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아버님을 잘 모실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는 아내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 민석이가 달라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순이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맙지만 아직은 내 집이 편해. 대신 자주 올게. 네, 언제든 오세요. 아버지 방도 마련해뒀어요. 정말? 네, 하나가 할아버지랑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태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순임이 성묘를 다녀왔다. 민석이가 많이 달라졌다. 지연이도 마찬가지다. 하나는 할머니 앞에서 예쁘게 절했다. 태수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며칠 후 태수는 김법무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선생님, 그 아파트 말인데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김법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결정하신 건가요? 네,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조건이요? 서로의 의무를 분명히 해두시는 거죠. 법적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게.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겠네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민석이와 지연이가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석아, 이번에는 약속 지켜야 해. 네, 반드시 지키겠어요. 계약서에는 상호 부양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녀의 양육을 도울 것이고 민석이는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돌볼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계약서네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가족 계약서야. 태수도 웃었습니다. 저녁에 태수는 아들 집에서 하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가 그림책을 가져와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읽어주세요. 그래, 우리 하나. 뭘 읽을까? 이거요. 하나가 가리킨 책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와 아빠와 엄마와 아기가 살았어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족이지. 좋아요. 하나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와주셨네요. 하나가 보고 싶어서. 저도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석이의 말에 태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요즘 회사에서도 아버지 자랑 많이 해요. 40년간 교사하셨다고. 그랬구나. 아버지, 가끔 제 친구들한테도 인사시켜 주세요. 다들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보고 싶어 해요. 태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수는 순이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영정 속 순이미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가 변했어요. 지연이도 좋은 며느리가 되었고, 하나는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태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약속 정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구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응, 지금 공원에 나와 있어. 저희도 나갈게요. 하나가 할아버지랑 공원에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태수는 핸드폰을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마, 이제 정말 행복해. 멀리서 하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이와 지연이가 하나를 데리고 공원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가 태수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태수는 손녀를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모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햇살이 따뜻하게 온 가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